안녕하세요.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최형숙입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히듯 우리 마음에도 매일 다른 색의 감정들이 덧칠해지곤 합니다. 어떤 날은 청색의 그리움이, 또 어떤 날은 무채색의 적막함이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곤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날 시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붓 끝으로 감정을 그려내는 서양 화가이자 언어로 마음의 무늬를 새기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움이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옅어지지 않는 별빛 같은 사랑의 그리움, 그리고 그 안에서 단단해져가는 한 여자의 시간을 담은 두 편의 시로 편안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은 그 뿌리가 없고 늘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니 때때로 심약한 마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린다. 가뭇 잔잔한 바람의 추위에 마음이 파동을 일으켜 앞이 깜깜해지고 심히 요동을 쳐 끝내는 나를 슬프게 만들어버린다. 늦은 밤 상념이 파편된다. 윗글은 김준희 시인님의 시 파편 전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곡 에베카 루커의 시크릿터를 들으면서 시냇물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시냇물에서는 김준희 시인님을 초대 시인님으로 모셨습니다. 김준희 시인님께서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인님이십니다. 현재 AI와 예술을 결합한 감정 수업과 강의를 하고 계시며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 아트와 공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 작가 창작자로 회화에서 디지털 AI까지 예술을 확장하고 계시며 주니 퀸 갤러리 대표로 글을 쓰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현재 서양 화가,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트 디렉터,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 미래교육원 시니어 아카데미 AI 강의를 하고 계신 아주 멋진 시인님이십니다. 2023년 미국 흑인 가수 앨범 커버 디자인을 하셨고 24년에는 제1회 구스타프 클림트 어워드 본상 수상과 더불어서 2025년 제1회 칸 문화예술대상 부문에서 융합예술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자이너로서 K-팝 가수 해야 프로듀싱을 하셨습니다. 그럼 낭송가 유미숙님의 목소리로 김준희 시인님의 시 그리움의 생태계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움의 생태계 김준희. 밤하늘의 별이 짙은 그리움으로 가슴팍에 맺히는 이상한 하루. 내 서린 그리움이 허공 사이에 매달려 차디찬 바람에도 옅어지지 않아 그냥 미치게 그립다. 소멸의 빛, 사랑의 덫,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리움의 생태계. 그렇게 그리움 한 떨기 슬픔 타고 흘러내려 가슴에서 터져버린 얼룩진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제라드 졸링의 스페니시 하트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냇물 초대 시인님이신 김준희 시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희 작가입니다. 네, 시인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우신데요. 저희 시네물 청취자분들께 본인 인사와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주니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니킨 작가인데요. 또 시를 쓰는 면에서는 김준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있고 더불어 이제 아트와 관련돼서 사업도 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원래 제 꿈은 시인이 꿈이었어요. 원래 어릴 때는 시인이 꿈이었는데 네. 부모님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변호사로 전향을 해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한동안 방황을 했고 40대가 됐을 때 우연히 이제 그림을 만났고 또 글을 만나서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법학을 공부하시다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리고 시인이 되셨네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과 그 재능에 멋지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시를 만나서 또 시인이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을 읽고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진짜 어릴 때 원래 꿈은 시인이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빠가 메모나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집에 네. 월트 히트먼의 그런 플립이라는 시집부터 전 세계 시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시집들을 읽었던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서 시인의 꿈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저절로 네네. 꾸게 되는 아버지도 혹시 글을 쓰시고 뭐 그러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세요. 일반 네. 근데 책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네네. 그러셨나 봐요. 책도 좋아하시고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림도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그대로 영향이 간 그런 거네요. 네네. 네네, 그러셨군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치유가 되신 건가요? 지금은 좀 40대 때 조금 네네. 힘들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지신 건가요? 30대 때,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실패하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 덕분에 그림을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 권유하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건데, 오히려 그림을 그리면서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티스트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40대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러시군요. 되게 활기차 보이시고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시인님 좀 전에 유미숙 낭송가님께서 낭송해 주신 시 그리움의 생태계 작품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 중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났는데 두 분 다 이제 상대가 있으셨어요. 너무 사랑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어릴 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어떤 사랑이라는 게 좀 어릴 때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제가 40이 되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그런 감정들을 막 녹여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감정들을 녹여낸 게 생태계라는 시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글이네요. 네, 한 분을 그죠? 생각하면서 사실은 쓴 글이에요. 네네. 정말 이렇게 와닿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인이 보통 생태계라고 하면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체계를 말하잖아요. 시인님께서 어떤 순환과 질서를 느끼셨기에 그 시 제목에 생태계라는 그 단어를 쓰셨을까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그리고 형이상학적이라 뭔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랑이 뭐다라고 딱히 정의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하나가 그리움이고 또 하나가 슬픔이고 또 하나가 화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면서 하나의 사랑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태계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네네. 제목이 참 그리움과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에서 별이 짙은 그리움으로 가슴팍에 맺히는 이상한 하루. 그 위식구는 유독 그리움이 저려와서 가슴 깊이 파고듦과 동시에 어떤 낯설음도 느껴지거든요. 그 시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쓴 글인데 네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적인데 또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그리움이란 감정이 뭔가 형태를 잃어버린 상태로 글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밤이 되면서 그리움이 더
짙어지는 마음,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아픈 감정을 표현한 그리움이에요. 아, 네네. 그리움,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그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그 아프면서도 행복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소멸의 빛과 사랑의 덫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라져가기에 빛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그 덫이 되기도 하는 그리움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시인님께서는 이 어찌할 수 없는 그리움의 곤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차기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네. 나버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랑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외의 법칙이라서 뭔가 놓으려고 하면 더 그리워지고 더 슬퍼지고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 년에서 가슴에서 터져버린 얼룩진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그리움의 생태계 안에서 홀로 세찬 쓰라린 바람을 견디고 계실 청취자들에게 시인님이 전하고 싶은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른 신문사에 40대에 관련된 어떤 글을 쓰고 있었어요. 연재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40대 사랑을 노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0대에도 사랑이 온다는 걸 저는 알았고 그래서 40대의 사랑도 꼭 불륜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랑도 굉장히 예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 감정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그 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럼 시인님께서는 사랑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확실히 감정이 변하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나의 그 감정과 더불어 내가 변화하는 어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죠? 맞아요. 네네. 변화시킨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 그리움의 생태계 시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시인님 여기서 그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는데요.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박효신의 겨울소리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라서 이 곡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의 신청곡 듣고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겨울소리였습니다. 그 김준희 시인님은 시를 창작하실 때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림도 그리고 있고 또 글도 연재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스펙트럼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유는 원래 학문이라는 게 되게 종합적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서 이제 분화된 거기 때문에 저는 분화된 것보다 원래 하나였던 그 종합적인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어요. 너무 멋진데요, 시인님. 그 점점 희미해져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 삶의 멘토 같은 분이나 잊지 못할 분이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아빠세요. 네. 저희 아빠가 굉장히 좀 화를 잘 내시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굉장히 재능을 제가 봤을 땐 많이 타고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많은 재능을 또 저한테 많이 물려주셨고 제가 살아가는 방향을 많이 정해주신 분이 저희 아빠세요. 그래서 그림 뭐 다 그런 것들을 아빠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저희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이신데 역시 지금도 저의 유일한 사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진행하든 저한테 늘 무한 도전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제 멘토세요. 네네. 그리고 시인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그림하고 시랑 비교해서 좋은 점이나 차이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은 조금 어려워서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두 개가 분야가 다른 것 같으면서 사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이 붓질로 이미지를 만든다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가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두 개는
종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나 글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림을 보고 시를 쓸 수도 네, 있고 시를 네. 보고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요. 네네. 시인님께서는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40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기준을 버리지 않고 제 기준을 따라가고 제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자기 주도적이고 네. 멋지게 사시는 시인님 같습니다. 시인님 너무 멋있고요. 예, 시를 알고 난 후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는 그냥 좀 잡학이에요. 그러니까 잡스럽다? 그냥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책을 읽는 편이라서 네. 딱히 시를 읽고 나도 뭐가 좋다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를 읽으면 좀 그 부분이 그림에 영향을 주고 또 예. 그림이 시를 쓰는데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죠. 시인님께서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되게 솔직하시고 감정에 그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죠? 표현도 잘 못하고. 네. 근데 시인님께서는 참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께서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큰 장점이기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 그리고 시인님, 저희가 또 한 편의 시를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단상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시는 사실 제가 힘들 때 쓴 시여가지고 좀 내용들을 보면 쉽게 읽히지만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아, 그 시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네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또 살고 있는데요. 예, 그럼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시 단상을 낭송가 유미숙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단상 김준희 날마다 새로운 내가 될 거라 다짐했건만 금방 우울과 절망이 찾아들어와 두통을 찍어낸다. 어쩌라고. 오늘은 꼭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좋아하는 겨울이 왔으니 겨울 여자로 꾸며볼까? 아니면 겨울을 버티고 다시 봄을 기다릴까? 그렇게 마음은 또 갈림길에 차가운 오늘을 걷다 보면 얼어있던 생각도 조금은 풀릴지도. 그렇게 단단해져 가는 시간.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마룬5의 메모리즈였습니다. 시인님, 유미숙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단상시를 감상해 보았는데요. 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내 찾아온 우울과 절망이 두통을 찍어낸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어쩌라고 라는 짧은 외침이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인상적입니다. 이 솔직한 표현의 시구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우울증이 왔을 때 상황을 그대로 적은 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실패하고 정말 루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네. 근데 뭔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뭔가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태? 예.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매일 두통이 찾아오고 근데 그걸 이겨내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삶을 포기했다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쩌라고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살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써서 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 시 속에서
겨울 여자로 꾸며볼까라는 시구가 있어요. 우리 독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겨울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아마 그 시기가 겨울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면 보통 눈이 오고 뭔가 이제 나무도 앙상하고 이래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차갑고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제가 겨울 여자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 다음에 봄의 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네. 지나면 봄이 그래서 오니까요. 겨울을 즐기는 여자로서 겨울 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겨울 여자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외로움이나 힘든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좀 잘 견디는 사람. 야. 왜? 봄이 오니까. 그렇죠. 네. 겨울을 견뎌야 봄이 오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그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고독하지만 그 고독까지도 결국은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우뚝 세상에 당당한 그런 멋진 여자네요. 네. 차가운 오늘을 걷다 보면 얼어있던 생각도 조금은 풀릴지도 라고 하셨습니다. 시님께서는 시로 노래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딱 시만으로는 얘기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한다면 네. 저는 저희 아빠의 영향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시 쓰고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죽고 싶어요. 아우.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식 경제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은 수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 네. 3년에 한 번씩 어떤 토픽을 바꿔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셨던 분인데요. 저도 그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죽고 싶어요. 와, 네, 꼭 그렇게 되리라고 꿈이니까요. 네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시면서 시인님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멋진 사람이 꼭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림으로 글로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잘 표현하시고 그것들이 독자들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감동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김준희 시인님, 앞으로는 어떤 시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어떤 글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있어요. 글을 쓰면서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네. 제 글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감정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뭐 뛰어난 시인이 되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그쵸. 그냥 평범한 시인이더라도 보통의 글로 보통의 사람에게 보통의 위로가 되고 싶어요. 아, 네. 좋아요, 시인님. 시인님 재미로 질문 하나를 네. 드리겠는데요. 네. 그 시인의 10계명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 10계명이 첫째 시인은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 둘째 말수가 적어야 한다. 셋째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넷째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여섯 번째 비켜갈 줄 알아야 한다. 일곱 번째 눈물이 많아야 한다. 여덟 번째 귀 먹고 눈물 줄 알아야 한다. 아홉 번째 항상 홀로여야 한다. 열 번째 그대 같은 아쉬움이여야 한다.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3번 버릴 줄 알아야 한다인데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소유를 하잖아요. 예. 풀소유라고 해도 되나? 예.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를 하는 게 좀 어릴 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씩 버릴 줄 아는 게 이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도 버릴 줄 알고 책도 버릴 줄 알고 이제 버리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사실 이 버린다는 것도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시인님, 저는 눈물이 많아야 한다. 네. 그걸로 할게요. 네. 네.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트와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공간을 창조해내는 플랫폼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네네. 꿈이 굉장히 크시고 네네. 원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님을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냇물
많이 청취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편한 시간으로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시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가로서의 섬세한 그림 예술과 시인으로서의 깊은 언어의 표현이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움의 생태계와 단상 도시는 단순한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는 표현과 일상의 우울을 툭툭 털어내려는 단상의 의지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시인님 오늘 화가로서 시인으로서 좋은 작품으로 융합 예술가로서 시냇물 방송을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깊은 내면의 솔직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운이 더욱 창대하시고 건필하시어 더욱 사랑 많이 받는 아름다운 시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인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 양파 이보람 소연의 알아요 였습니다. 오늘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에서는 김준희 시인님을 모시고 그리움의 생태계와 단상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김준희 시인님과의 시들과 그 진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소망과 설레임으로 가득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은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이수영의 휠릴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김은희, 진행의 최영숙이었습니다. 우리는 96.3MHz 수원소대 FM.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숙희 힐링 숲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대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자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곤 하지요. 하지만 가끔은 타인의 간절함을 마주하며 나의 욕심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글은 최영숙 작가의 수필 들의 기도입니다. 운길산 수종사의 종소리와 그곳에서 만난 어느 부부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고요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떨금음 새벽달이 선역을 지나 희미하게 사라질 쯤이다. 연례 행사처럼 수종사에 가기 위해 정갈한 심신으로 외출 채비를 서두른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자동차에 몸을 싣고 그곳으로 향한다. 집 밖을 나서자마자 겨울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듯 살갗을 파고든다. 자금 속에 피어나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가슴에 차오른다. 운길선 아래 사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하얀 것들이 하늘을 오르고 있다. 산안개인지 구름인지 눈발인지 정체가 묘연하다. 산 중턱쯤에야 그것들이 내 발밑에 흩뿌려져 날고 있다. 나는 한 마리 학이 된 양 시선을 멀리 그리고 길게 고정한다. 꿈속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선경이 손에 잡힐 듯 달려오고 있다. 반도 중부의 속살을 헤집고 쉼없이 달려왔을 남한강. 북동쪽 백두대간에서부터 북풍 한서를 헤치고 숨가쁘게 뛰어왔을 북한강. 두 물은 천년 만에 희열에 찬 상봉을 하듯
서로를 휘감고 하나로 승화하는 장소다. 시선을 고정한 나의 뺨 위로 회한 섞인 이슬이 흘러내린다. 부리문 안쪽에서 나무 끝을 에이는 삭풍을 타고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온다. 세조는 이 운길산을 지나다가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봄종의 여운으로 들었다고 했다. 경지 아래에 있는 서울 안악은 지녀의 종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일까? 본존을 뵙고 오랜 습관처럼 산신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오늘따라 돌 계단이 마치 천상으로 이어진 듯 아득하다. 숨을 마저 고르고 무릎을 꿇는다. 절대자에게 자비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나의 이익을 위해 구걸하려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절실하게 얻고 싶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구하고자 하는 바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아 엎드려 한참을 무념에 젖어 생각을 잇는다. 살면서 부대끼다 보니 갈등도 많고 다른 목적도 많아져서인지 참배가 더 잦아진다. 절대자는 부질없는 나의 욕망을 사그라들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런 믿음을 마음에 조심히 품고 나는 기도를 한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성에서 쏟아지는 세속적 번뇌는 쉽게 초탈되지 않는다. 내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온 자식들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주류가 된다. 세월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마음의 기울기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자신의 반성과 더불어 50배쯤 절을 올리다 지쳐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 체력의 소진을 느낀다. 덜컥 겁이 난다. 심호흡을 길게 하고 몸을 추스려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때다. 본능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이상적인 장면이 있다. 바로 옆에 엎드린 한 쌍의 중년 부부의 모습이다. 절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교식 제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 그들의 구슬땀은 평평한 오래된 나무바닥을 적시고 있다. 그들이 구원하는 절실함의 이타행을 시범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 간절한 기운은 내 전신에까지 스며들어 압도되더니 감화되는 느낌이다. 자리행만 일삼던 내 모습을 보며 부끄럽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마치 서너 시간은 흐른 것 같다. 부부의 간절함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저들도 나처럼 집안의 복덕이나 자식들의 안락을 빌었던 것일까? 마음으로는 두 분께 누구를 위해 무엇을 그렇게나 간절하게 빌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에 묻어난 눈물겨운 비장함이 너무나 숭고해 보여 차마 물어볼 용기가 없다. 부부의 기도가 끝나고 평온함이 다시 찾아오길 희망할 뿐. 두 사람이 법당을 나선다. 나는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했으나 갈림길이 하나가 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형세가 되었다. 가깝게 붙어가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들이 나누는 말이 어렴풋이 들려온다.
들리는 소리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의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 6개월 시한부 생명이라는 안타까운 내용이다. 그들 분위기로 봐서는 산신과 기도에서 영감을 받은 건지 담담하고 그 어떤 슬픔이나 한 같은 게 담겨 있지 않아 보인다. 생을 초월한 도인의 대화처럼 들린다. 남의 얘기만 듣고도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몸이 저리기까지 한다. 삶은 유한하고 그 유한한 삶 속에서도 짧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저들이나 나나 똑같다는 걸 깨닫는다. 나는 불어 발걸음의 속도를 늦춘다. 점점 멀어져가는 그들 부부에게서 세사의 능수능란함을 엿본다. 지극정성으로 부부가 산신각에서 치열하고 애절하게 절하던 모습이 하산하는 내내 지워지지 않는다. 유한한 생애를 핍진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목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절로 숙연해진다. 우리는 많은 욕망 속에 살지만 그 유한한 삶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일주문을 나와 예투로 들어서는 하산길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 올라올 때 알지 못했던 구불구불한 길들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굽어져 보인다.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고요한 세월을 넘은 하늘이 겨울 별빛 웃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네, 오늘 함께한 들의 기도를 쓰신 최영숙 작가는 전남 완도 출생으로 현재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며 문학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시객협회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글 속의 작가는 수종사 산신각에서 마주한 어느 부부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번뇌의 땅, 예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핍진하게, 즉 그 어떤 가식도 없이 실제의 삶을 절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란한 세상을 견뎌내며 진여의 종소리를 듣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문을 나서는 작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듯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도 조금은 평온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숙희의 힐링 숲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